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젖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보이는 작은 손,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의 손이었습니다. 새벽찬 공기 속에서 아기는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금실로 J, H라는 알파벳이 수놓아진 하얀 베네 저고리를 입은 채로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옷을 입혀놓고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3,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째 채소 자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밤 9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사업 빚지고 잠적했고 딸 하나 있었지만 25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그냥 혼자 살다 혼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평소처럼 좌판 준비를 하러 시장 뒷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쌓인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골목길을 걷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더 약하고 더 가늘고 더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골목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쓰레기통,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울음소리는 그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쓰레기통 뚜껑에 손을 뻗었고 차가운 철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들 사이에 하얀 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 속에서 작은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안으로 손을 뻗어 넣었습니다. 비닐봉지를 헤치고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제품에 안긴 아기의 몸에서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보라빛으로 변해 있었고 작은 손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가 입고 있던 파란색 패딩 점퍼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속옷 위로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꼭 끌어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야 해. 이 아이를 살려야 해. 가장 가까운 곳은 시장 입구 파출소였습니다. 눈길을 미끄러지며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뛰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아기가 죽어가요. 당직 근무 중이던 젊은 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경찰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주웠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패딩 속에서 파랗게 질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119 부릅니다. 경찰관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안은 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기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하얀 베네 저고리가 온전히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재질이었습니다. 가슴팍에는 금실로 J, H라는 알파벳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자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놓고 버렸다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옷은 누군가 아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통에 버린 걸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삐용.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파출소 앞에 구급차가 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쓰레기통에서 주웠는데 너무 차가워요. 구급대원이 재빨리 아기를 들쳐안고 구급차로 향했고 저도 따라 올라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아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체온계로 체온을 쟀습니다. 체온이 34도밖에 안 됩니다. 저체온증이에요.
보온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작은 손에 링거 바늘을 찔렀습니다. 아기가 희미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기를 둘러싸고 체온을 올리며 생체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주워서. 아기는 생후 약 일주일 정도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네, 파출소에서 119 부르고 왔습니다. 그럼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일단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관찰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보온기 안에 누워있는 작은 몸.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작은 것을 버렸을까?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아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기에게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도요.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뒤지고 실종 신고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아기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좌판 정리를 마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형사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기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 이 작은 아기가 보육원으로 간다고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였습니다. 보온기 안에서 작은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보육원에 가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육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갓난아기가 시설에서 자란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단칸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베네 저고리에 수놓아진 J, H라는 글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사랑했었어. 이렇게 곱게 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회복지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사회복지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쓰레기통에서 제가 주운 아기 말입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3입니다. 혼자 사십니까? 네, 혼자 삽니다. 시장에서 좌판상하면서요. 사회복지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 텐데 갓난아기를 키우시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3세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딸 하나 키워봤습니다. 혼자서 키웠어요. 이 아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데려간다면서요. 그럼 저라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탁가정으로 등록하시는 거라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있고 아동학대 정황이 보이면 즉시 격리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작성하시죠. 그렇게 저는 아기의 임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 아기가 퇴원했습니다. 작은 아기 이불에 쌓여 제 품에 안긴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가 사는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 단칸방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한 칸, 부엌 겸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장, 작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아기를 키운다고? 순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기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잘 키워볼게, 아가야. 그날부터 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이자 젖병을 입에 물고 쪽쪽 소리를 내며 빨아댔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고 따뜻했습니다. 새벽 1시 또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미숙한 손놀림으로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엉덩이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울었습니다. 안아서 토닥토닥 달랬습니다. 방을 왔다 갔다 걸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새벽 4시 30분 겨우 재웠습니다. 아기를 이불에 눕히고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알람 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한숨도 못 잤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좌판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기를 업었습니다. 포대기로 꽁꽁 싸매고 제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채 좌판 앞에 앉아 배추를 쌓고 물을 정리했습니다. 등에서 아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아기가 웬일이야? 옆 좌판 채소 파는 김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하신 분이었습니다. 잠깐 봐주기로 했어요. 나이도 있는 사람이 무슨. 힘들겠네. 김 아줌마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주제에 아기는 무슨. 얼마나 가겠어. 금방 포기할 거야. 돈이나 노리는 거 아닐까?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아기만 바라봤습니다. 제 등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작은 생명을요. 그날 오후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앞에서였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우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금방 달랠게요. 황급히 포대기를 풀어 아기를 안았습니다. 좌판 뒤에서 분유를 탔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날 장사는 형편없었습니다. 아기 때문에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3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기를 키우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기를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아기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기는 제 손가락을 꽉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베넷 저고리를 꺼내봤습니다. 금실로 수놓아진 J, H,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기를 위해 누군가 새긴 글자였습니다. J, H, 준호. 준호라고 부를까? 아기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몇 시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준호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처음 쓰레기통에서 만났던 파랗게 질린 아기는 이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큰 눈망울, 또렷한 이목구비, 늘 웃고 있는 입가. 시장 사람들은 준호를 보면 다들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준호가 돌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려 고열로 앓았습니다. 밤새도록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온계는 39도 5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통장 잔고는 3만 원. 그것도 내일 좌판 채소를 사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내면 내일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준호가 먼저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야간 응급실로 달려가 진료비 5만 원, 약값 2만 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좌판에 펼칠 채소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옆 좌판 김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아이 괜찮아? 열이 떨어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뭘 팔 건데? 그게 채소 살 돈이 없어서요. 김 아줌마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자기 좌판에서 배추 몇 포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거 팔아. 나중에 값 갚으면 돼. 아줌마, 아기 키우는데 굶으면 안 되지. 얼른 팔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준호가 3살 되던 해였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말한 단어가 뭐였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맘마. 좌판 앞에 앉아있던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맘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준호에게 저는 엄마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맘마 줄게. 분유를 타서 줬습니다. 준호가 쪽쪽 빨아먹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엄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준호의 엄마였습니다. 준호는 또래보다 똑똑했습니다. 4살 때 벌써 한글을 떼고 시장 간판을 보며 글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저기 약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 우리 준호 똑똑하네. 숫자도 빨리 배웠습니다. 좌판에 앉아서 제가 배추 파는 걸 보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엄마, 배추 5개 팔았어요. 맞아, 5개 팔았네. 우리 준호 천재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준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아들 정말 똑똑하네요. 예의도 바르고 말이야. 저렇게 잘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 순자 씨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을 했습니다. 준호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다들 흐뭇해했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준호 왔네. 사탕 먹을래? 고맙습니다. 준호는 사탕을 받아도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집에 와서 저와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준호가 다 먹어. 아니에요. 엄마도 먹어야 해요. 그런 준호를 보면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힘들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났습니다. 준호가 추워할까봐 제 이불까지 덮어줬습니다. 저는 옷을 껴입고 잤습니다. 엄마, 추워요? 아니야, 엄마는 안 추워. 이불 같이 덮어요. 준호가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껴안고 잤습니다. 여름이 오면 더웠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났습니다. 밤에는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준호가 물릴까봐 모기장을 쳤습니다.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잤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옷을 샀습니다. 준호 옷은 5,000원짜리, 제 옷은 3,000원짜리. 그것도 한 철 입으면 다 해져서 버려야 했습니다.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못 팔고 남은 채소로 국을 끓였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고기 먹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에 사줄게.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힘드실 텐데.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참았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시장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준호가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안 아파요. 피가 나는데 어떻게 안 아파? 엄마가 걱정할까봐.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5살짜리가 엄마 걱정에 아픈 것도 참고 있었습니다. 약국에 가서 밴드를 사서 붙여줬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있어서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준호를 주운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방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야, 오늘이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야. 엄마가 저를 주운 날이요? 그래.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았어. 그날 밤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준호와 단칸방에서 시장 좌판 앞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준호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도요.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좌판에 앉아 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준호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검게 썬팅된 유리창, 시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 무슨 차야? 저런 차가 왜 여기까지 와? 누가 온 거야? 차가 천천히 골목을 들어와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걸까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명함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탐정사무소 소장. 탐정이라고요? 왜 탐정이 저를 찾아온 걸까요? 5년 전 이 근처에서 아기를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가 좌판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준호를 찾으러 온 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그림을 그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 남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흰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 좌판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노신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탐정이 노신사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준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준호를 보고 우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에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호를 데려가려는 건가? 노신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제일제약 회장입니다. 제일제약,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였습니다. 5년 전 이 근처에서 갓난아기가 실종되었습니다. 제 손자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라고요? 그게 무슨, 혹시 그 아이가 저 아이가 아닐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강민재 회장이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준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분 왜 오세요? 준우야, 엄마 뒤에 있어. 준우를 제 뒤로 감쌌습니다. 절대 내줄 수 없었습니다. 탐정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차근차근 이야기하시죠.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준우는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5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경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씨께서 아기를 발견하고 위탁 보호하셨다는 걸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강민재 회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제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아기는 살았지만 며느리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유괴라고 했습니다. 유괴. 5년 동안 찾았습니다. 전국을 뒤졌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준우를 다시 봤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 근처 경찰서 기록을 다시 뒤지던 중 5년 전 12월 3일 유기 아기 구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발견 날짜, 위치, 상황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리고 탐정이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 강지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며느리 윤희정입니다. 사진 속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봤습니다. 닮았다. 이마, 눈매, 코, 닮아 있었습니다. 확실히 닮아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DNA 검사만 해주십시오. 만약 제 손자가 아니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에 가까운 노인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준우야. 엄마가 있어.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만약 정말 이 사람의 손자라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명함을 하나 더 놓고 갔습니다. 강민재 회장이 마지막으로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고 떠나기 싫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돌아서서 천천히 차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출발해 골목을 빠져나가며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준우를 잃는 건 아니겠지? 5년 동안 키운 아이, 제 전부인 아이. 그 아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고 옆에서는 준우가 새근새근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고 준우를 안고 잠들면서도 좌판 앞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준우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고 아무리 두려워도 진실은 마주해야 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탐정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십니까? 네. 검사하겠습니다. DNA 검사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세단이 집 앞에 왔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병원에 가는 거야. 검사 좀 받으려고. 아파요? 아니야, 안 아파. 금방 끝나. 준호를 안심시켰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강민재 회장이 이미 와 있었고 대기실에서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준호의 입안에서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질간질해요. 강민재 회장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좌판에 앉아 있어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고 김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준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림을 그리고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 건가? 일주일 후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강민재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탐정 김철수도 함께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습니다. 두 분의 DNA 일치도는 99.99%입니다. 조손관계가 확실합니다. 강민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훈아, 희정아, 우리 손자를 찾았다.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70에 가까운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역시 준호는 이 사람의 손자였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부터 예감했지만 확인하니 다른 느낌이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제 손자를 살려주셔서, 키워주셔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건 준호의 재산 목록입니다. 제 아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30억, 주식 15억, 현금 5억, 총 50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일제약 지분 30%도 준호에게 상속됩니다. 50억? 50억이라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준호는 제 유일한 손자입니다. 제 전 재산을 물려받을 아이입니다.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씨께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준호가 죽을까봐 불쌍해서 그래서 키운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5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피를 이은 손자입니다. 제가 키워야 합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데려가실 건가요?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에게도 알려주겠습니다. 박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저 없이 못 살아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떨어졌는데
갑자기 떼어놓으면 준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고요? 5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다고요? 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탐정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진정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회장님도 갑자기 떼어놓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천천히. 준호가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적응이요? 재벌집에 적응하라고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시장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예요. 좁은 단칸방에서 저랑 이불 한 장 덮고 자던 아이라고요. 그런 아이를 갑자기 대저택에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눈물 나는데요? 준호가 제 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슬픈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대저택에서 사는 게 맞는 건가? 좋은 교육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는 게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것보다 나은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준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 전부였으니까요. 준호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민재 회장은 매일 시장을 찾아와 준호를 보러 왔습니다. 멀찌감치서 바라만 받고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이 자기 할아버지라는 것을, 자기에게 50억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재벌 손자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고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지만 강민재 회장의 차는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강민재 회장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인상이 달랐습니다. 살이 쪄 있었고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고급 코트를 걸치고 제 좌판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요? 누구십니까? 강민수라고 합니다. 강민재 회장의 동생이죠. 회장의 동생이라고요? 무슨 일로? 형님한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준호를 키우셨다고요? 네.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강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낡은 좌판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키웠다고요? 네. 참 대단하시네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직접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준호 문제 말입니다. 강민수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 안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세요. 그리고 준호를 포기하십시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이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 아닙니까? 시장 좌판이나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죠. 모욕적인 말투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 돈이 필요해서 준호를 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정이 들었다고요? 5년 키웠다고 진짜 엄마라도 된 줄 아십니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준호 할아버지는 강민재 회장님이지 당신이 아니잖아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님은 너무 감상적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고 계시죠. 뭐라고요? 당신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놔야죠. 재벌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받고 자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런 빈민가에서 자라는 게 나은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당신 욕심 때문에 아이 인생 망치지 마시고. 욕심이라고요? 그럼 뭡니까? 아이한테서 손 떼지 못하는 건 당신 욕심 아닙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생각 잘하십시오. 어차피 법적으로는 친권이 강민재 회장님한테 있습니다. 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럼 왜 안 데려가고 저에게 돈을 주는 겁니까? 강민수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찔린 듯 했습니다. 형님이 당신 마음을 존중하자고 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강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봉투를 좌판 위에 던지고 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강민재 회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동생이 찾아갔다면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가 욕심 부리는 거라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없었다면 준호는 죽었을 겁니다.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날 강민재 회장이 탐정 김철수와 함께 좌판이 아닌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좁은 단칸방을 둘러보는 회장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준호를 키우셨군요. 좁지만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 강민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5년 전 준호가 병원에서 사라진 사건. 그게 단순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병원 CCTV를 재분석했습니다. 신생아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민수 부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그럼 강민수가 조카를 유괴한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유기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고모부가 조카를 죽이려 했다니. 이유는 재산이었습니다. 형인 제가 손자 없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강민수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있으면 준호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를 네, 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께서 구해주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병원 기록, 비서의 진술, 통화 기록, 모든 게 강민수를 가리킵니다. 그럼 경찰에 오늘 고발할 겁니다. 영아유기, 살인미수 혐의로. 강민재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호를 저와 함께 키워주십시오. 함께 키운다고요? 네. 박순자 씨도 함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준호의 진짜 할머니로. 눈물이 났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수가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제일제약 부회장 조카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시장 사람들도 다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 씨, 신문 봤어? 그 아기가 재벌 손자였다면서? 그 악질이 조카를 죽이려고 했다니. 세상에, 순자 씨가 살린 거잖아. 정말 대단해.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그날 저녁 좁은 단칸방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지붕, 노란 벽,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우리 집이요. 엄마랑 저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준호가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알지? 엄마가 준호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는 거. 네, 알아요. 그런데 준호한테 진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 준호 아빠의 아빠야. 준호 친할아버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할아버지요? 응. 강민재 할아버지. 준호를 5년 동안 찾으셨대. 준호 친엄마 아빠는 5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준호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나쁜 사람이 준호를 데려가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야.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엄마랑 헤어져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할아버지가 함께 살자고 하셨는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싫어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여기서 엄마랑 살고 싶어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버리지 마요. 저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엄마도 그래. 엄마도 준호랑 계속 살고 싶어? 그럼 할아버지한테 안 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꽉 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후 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민재 회장이 저를 데리러 왔고 준호도 함께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앞에 강민수가 수갑을 차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증오에 찬 눈빛으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5년 전 12월 3일 조카인 강준호를 병원 신생아실에서 유괴하여 쓰레기통에 유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형인 강민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범행으로 영아유기죄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항소할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강민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고작 거지 같은 애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나쁜 말 하지 마.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봤습니다. 나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닮아서 착한 사람이에요. 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저를 살렸어요. 엄마가 5년 동안 저 키웠어요. 강민재 회장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패정. 강민수가 끌려나가며 가는 내내 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민재 회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박순자 씨, 제발 부탁입니다. 준호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회장님, 준호에게 박순자 씨는 진짜 할머니입니다. 아니, 엄마입니다. 5년 동안 목숨 걸고 키우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준호 엄마로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박순자 씨 없이는 준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우리 셋이서요. 준호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간절한 눈빛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준호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도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재 회장의 저택에서 저는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정원만 해도 시장 골목 전체만큼 넓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큰 집, 너무 많은 사람들, 요리사, 청소부, 정원사, 운전기사, 모두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일정 확인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시장 좌판상이었던 제가 사모님이라니요. 하지만 강민재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준호의 어머니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대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의 위험에 아무도 감히 저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같이 자요. 준호 방이 따로 있잖아. 그렇게 넓고 예쁜 방인데. 싫어요. 엄마 방에서 자고 싶어요. 준호는 여전히 제 품에서 잤습니다. 5년 동안 단칸방에서 이불 한 장 덮고 자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재 회장은 준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손자를 보는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준호야, 저기 보이는 나무가 뭔지 아니? 소나무요. 맞아. 우리 준호 똑똑하네. 회장과 준호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였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순자 씨,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호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는 건 박순자 씨 덕분입니다. 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순자 씨께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경찰에 맡기고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키우셨죠. 회장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준호에게 갑니다. 하지만 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박순자 씨께서 재산을 관리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큰 돈을, 박순자 씨만큼 준호를 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증명하셨잖아요.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재단을 맡아주십시오. 희망의 손길 재단입니다. 재단이요? 유기 아동을 돕는 재단입니다. 박순자 씨처럼 유기된 아이를 구하고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 씨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희망의 손길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64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며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유기된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 가족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며 5년 전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준호는 6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제가 함께 갔고 준호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저 안 떠나죠?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준호 곁에 있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장에 가볼래요? 시장? 엄마가 자판하던 곳이요. 보고 싶어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서문시장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이었고 익숙한 골목,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제 옛 좌판 자리에는 다른 상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 좌판에 김 아줌마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아줌마. 김 아줌마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재벌집 며느리 됐다며? 축하해. 고맙습니다, 아줌마. 준호도 컸네. 이리 와봐라. 준호가 김 아줌마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예의도 바르고. 잘 컸구나. 김 아줌마가 사탕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예전처럼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가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제가 넘어져서 무릎 깨진 곳이에요. 맞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서 할머니가 사탕 주셨어요. 준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추억들을요. 골목 끝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제가 준호를 처음 발견한 그곳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엄마, 저기가 제가 있던 곳이에요? 응. 엄마가 저를 찾은 곳이요? 그래. 준호가 쓰레기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재 회장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회장님. 준호 표정이 밝네요.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니까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를, 우리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회장이 웃으며 들어주었으며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를 제게 보내주셔서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준호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안심하고 계시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준호를 행복하게 키우겠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지켜주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제게 준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든 사랑이 있다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